사토시 토큰. 네. 이거 좀 강조하시잖아요. 네. 일단 사토시 토큰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그닥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토시가 가지고 사라진 110만 개의 코인. 지난주 수요일에도 움직였어요. 1000개가. 2010년도 채굴된 게 파토 시절에 코인이 움직였다고 하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가격이 안 좋습니다. 이건 거의 100%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도 이제 사토시에 대해서 뭐 스터디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추측과 교수님의 생각이 같은지, 아니면 사람들이 추측한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책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할핀이라는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네. 할핀이라는 사람은 중요한 점은 할핀이라는 사람은 2014년도 네. 9월인가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게 결정적인 단서예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2014년도 초에 뉴스위크가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일본계 미국인을 지목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 2년 정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활동을 할 때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활동을 했어요. 그 계정을 열고 I'm not 도리안 나카모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2016년도에 크랙 라이트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네. 그 계정을 열고 I'm not 크랙 라이트라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네. 크랙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였든지 네. 아니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없어졌든지. 네. 그러니까 그걸 못 올릴 사유는 사실은 없어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맞는 프로파일에 맞는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지만 그 전에 여러 번의 비슷한 기술들이 있었는데 이제 완성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어느 분야든지 그 최첨단 게임을 하는 랩들은 그게 일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아담백이라든가 닉사보라든가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네. 근데 이분들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들이라면 살아있고 활동하니까 크랙 라이트가 워낙에 이상하게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크랙 라이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텐데 안 하니까 이렇게 거론됐던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 그러나 2014년 초에는 살아있었고 2016년도에는 없는 사람, 네. 2014년 9월에 우레그리병으로 사망한 할핀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 네. 증거를 찾으면 증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정황적인 증거가. 네. 그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뭐 책에서도 그런 설명 참 많이 해주시면서 인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 속에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놈의 사토시, 이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사토시는 누구인가,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교수님의 그 추론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부의 이 코이너들은 사토시는 오태민 교수 아닐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거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십니까? 네,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들으세요? 네. 그런 이야기도 살짝 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어쨌든. 너무,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는 너무 좋지만 뭐 아닙니다. 아니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책에서도 그렇지만 파토시 토큰. 네. 이거 좀 강조하시잖아요. 네. 일단 파토시 토큰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유튜브나 이런 채널 나가면 사토시가 누구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그닥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사실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추론 이렇게 하지만 100%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따로 있죠. 사토시가 가지고 사라진 110만 개의 코인.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렇죠. 투자를 결정하거나 투자 중인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코인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 110만 개는 왜 갖고 있냐 하면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가격을 가질지 몰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그 당시에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채굴을 했어요. 네. 그 난이도가 낮아서. 네. 근데 이걸 채굴을 해보면 컴퓨터가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데 한 1000개쯤 채굴을 하다가 다 꺼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초기 1년에서 1년 반 정도 꾸준히 채굴을 한 사람이 바로 사토시예요. 네. 사토시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컴퓨터를 한 두어 개 놓고 했어야지만 그게 블록체인이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전부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사라졌어요. 네. 근데 이게 가끔 움직여요. 그걸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제 언론에서는 사토시 이어로, 사토시 시절의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파토시 토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왜 파토시 토큰이라고 얘기하냐면 사토시 거는 아니야. 그러나 사토시 시절은 맞아. 라고 해서 파토시라는 이제 약간 억지스러운 이름을 갖다 붙인 거고요. 네.
언론에서는 뭐 그런 맥락이 없으니까 그냥 사토시 시절에 코인이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도 움직였어요. 1000개가. 네, 2010년도 채굴된 게.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격 안 좋았어요. 비트코인이. 맞아요. 이건 거의 100%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사토시 시절의 코인이라고 하건 파토시 시절의 코인이 움직였다고 하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가격이 안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깨지겠지만 지금까지는 막고 있네요. 여러분 시원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책인사에서는 어쨌든 책에 있는 그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끌어내야 되니까 그 다음 순서로 또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챕터 2에서 저는 뭐 이 개념을 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을 망가뜨리는 기존의 금융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국가라는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어떤 의미에서 기존의 어떤 금융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국가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주류경제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국가가 금융을 통제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고 이제 뭐 하는 걸 전제로 이제 이론을 펼치죠. 근데 원래 인류학적으로 금융은 국가의 산물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증거로 봤을 때 신전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랑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신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리대금을 욕하는데 고리대금으로 살아남기 되게 어렵습니다. 20%의 고리대금을 생각해 보면 10명한테 20%를 거두면 떼부자가 될 것 같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뻗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장사 하나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실채권의 컨셉인 거죠. 못 돌려받는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국가는 그거를 강제할 수가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국가 이전에 그럼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그거는 신앙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인류학적인 발견 같은 걸 보면. 그래서 신전에서 이제 금융업을 했던 거죠. 그만큼 금융이라는 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게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현대 경제학에서는 국가가 금융에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은행이 국가의 신여가 아니었고 중세 때는 은행이 국가하고 대항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어떻게 국가의 도움 없이 신용을 창출하고 채권을 해소했을까요? 군대도 없는데. 참 이게 미스테리거든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제 부를게요. 인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종의 특징이에요. 호모 사피엔스는 이 금융을 창안해내는 본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부를 때 배고플 때를 생각하고 여름에 겨울을 대비합니다. 오래 사는데 겨울잠을 안 자잖아요. 겨울이 되게 척박한데. 곰들은 겨울에 잠을 자가지고 에너지를 안 쓰는데 우리는 겨울도 잠을 안 자요. 근데 겨울에 먹을 거 없거든요. 여름에 비축하죠. 이게 이제 다 금융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축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세대 간에 이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한 사람이 위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아래로 아이들을 부양하고 내가 또 나이가 들면 부양을 받고 그래서 가부장적인 가정 형태도 사실 금융의 하나의 형태죠. 근데 가부장적인 가정의 형태는 너무 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금융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촘촘히 채워줘야 되거든요. 연속적으로. 그럼 대가족에서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삼촌한테 주고 삼촌들이 갖다가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스무스해지겠죠. 이 규모를 마을로 넓혀보면 더 스무스해집니다. 실패 확률이 낮아지죠. 그래서 한 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 무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의 최근의 이론에 의하면 인류는 처음부터 소규모 무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대 규모의 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융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시간 선호라고 하잖아요. 시간의 지평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시간의 지평이 같으면 금융은 성립이 안 되는데 모든 사람의 시간의 지평이 다르죠. 나이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고 그리고 개인 간 시간 선호도 다르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쭉 어긋나면서 금융이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호모사피엔스가 행동을 꼭 벌이나 개미처럼 해요. 거대 무리가. 페로몬에 반응을 해서 같이 흥분하든지 같이 절망해요. 그래서 금융은 시간이 다르고 무리가 크다고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같이 흥분하거나 같이 절망하는 걸 막아줘야 돼요. 같이 절망해버리면 뱅크런이 돼버리거든요. 그걸 막는 게 또 이제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나타나가지고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겁먹지 마. 그렇게 보장을 해줘야지 패닉에 의해 가지고 은행의 도산을 막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교수님의 영역인데 국가가 한 번만 개입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이제 경제학자들한테 던져봐야 되는 거죠. 국가가 이번 한 번만 예외적으로 내가 개입을 해 라고 끝낼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 채권 부도 이렇게 해서 위기 있을 때 그린스펀이
개입을 했어요. 87년도 하락장에서. 그리고 회복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위기만 오면 지금 생각해보면 위기도 아니라 약한 위기인데 매번 그린스펀이 개입을 하니까 그린스펀 푸시라는 개념이 나타났잖아요. 그린스펀이 말하면 이제 괜찮을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매번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사람들의 시간 선호와 무관하게 시간의 지평이 같아져요. 네. 같이 한꺼번에 소비를 하거나 같이 저축하거나 그걸 유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미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는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지경으로까지 가죠. 정부가 매번 속일 수도 없고 매번 믿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네. 네. 야, 정말 이 국가가 기존의 금융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구조까지도 말씀 주시고, 이 금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중앙화의 컨셉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비트코인은 소위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탈중앙화잖아요. 그러니까 decentralization. 이 탈중앙화를 시키는 유일한 것이 비트코인이다. 이런 이 책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 말고 다른 게 또 있을 수도 있는데, 먼저 한 가지는 왜 유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코인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어쨌든 코인이 어떻게 탈중앙화를 이룰 것인지, 그것이 또 우리 경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절대 받아보지 못한 진짜 고난도의 질문인데요. 그 책을 쓰면서 그 부분을 쓰면서 이 질문 나오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교수님 하시네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보통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린 비트코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역적인 보편적인 비트코인입니다. 네네. 보통 비트코인의 원리 뭐 2100만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면 저는 역사적인 비트코인을 얘기해야 돼요. 그렇겠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떤 특수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네. 요게 우연치 않게 탈중앙화를 완성을 했어요. 요 한계 안에서는. 근데 요 비트코인을 아무리 코드를 베끼거나 생태계를 따라하더라도 누군가가 깃발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연히 중앙화가 돼요. 이 중앙화는, 탈중앙화는 이제는 다시 흉내내기 어려워요. 비트코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건 아닌데, 연역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닌데, 네. 우연히 역사성이 더해져가지고 비트코인이 처음에 가치를 가질 기대를 못했으니까 처음부터 이 천재들이 일종의 장난이나 게임처럼 이거를 하면서 자기들의 이념을 투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상당히 급속도로 탈중앙화된 상태로 오고 있는데, 네. 어떤 코인 프로젝트도 중앙 없이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렇겠네요. 깃발을 못 들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중앙이 깃발을 들어야지만 1달러의 벽을 넘겠죠. 왜냐하면 그 신뢰의 그걸 돌파해야 되니까. 결국 신뢰는 중앙에서 오니까. 그래서 제가 책에서 열심히 정성 들였게 쓴 부분이 뭐냐면, 그 탈중앙화를 일종의 교리로 삼아요, 이쪽 업계에서는. 네. 근데 탈중앙화는 교리로서는 괜찮지만 현실은 되게 어렵다. 우리는 이 현실에 있고, 네. 그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탈중앙의 속성도 현실 속에서 재조명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새로운 접근이네. 이게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이제 이체를 한다. 그러면 이체를 한다 하더라도 은행을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의 일종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금융 시스템 하에 살고 있는데, 이 코인은,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서로 돈을 주고받는 구조니까, 특히 앞에 말씀하신 지구 반대편 그 빛의 속도로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거니까 어쩌면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놨던 그 어떤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 되니까, 어쩌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의 기득권자들은 이걸 내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코인을 부정하거나 오히려 법적으로 좀 강제하거나 이런 움직임을 좀 가져왔던 거 아닐까요? 네, 그거 맞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탈중앙화를 이룰 이 코인이 등장했다. 그것은 굉장히 신선한 이 세상의 디지털 경제하에 충격이 되고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뭔가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되어 있는 속성을 갖고 있지만, 네.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세상을 만들지 못할 거예요. 만들지 못할 것이다. 네,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 미국 정부나 미국의 금융 엘리트도 깨닫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네. 비트코인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구나. 순치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비트코인이 완전히 탈중앙화 세상을 갖고 온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막을 수 있다거나. 둘 다 답이 아니에요. 막으려 할수록 더 못 막지 않나요? 지금 막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역사적인 비트코인은 막기가 불가능해요. 예, 이미. 예. 근데 그 중간 지점인 거죠. 그 중간 지점에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세상을 갖고 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비트코인은 되게 거추장스럽죠. 네. 중앙은행이나 그 기존의 금융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막을 수 없다면 순치는 가능해요. 그 전범이 바로 금괴예요, 금괴. 금괴. 네. 금괴가 상당히 중앙화되어 소유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죠. 개인들보다는. 네. 참, 더군다나 우리 오태민 교수님의 엄청난 매력은 약간 역사와 인문학과 약간 지정학적인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이 코인의 위치 또 시장에서 특히 기득권자들이 바라보는 이 비트코인의 개념 이런 것들을 또 그렇게 정의 내려주셔서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오지랖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한 분야만을 파고들었다기보다는 수많은 인근 영역들을 다 파고들어야만 이게 설명해내기가 가능한. 그러니까 그 오지랖적인 성향으로 이 비트코인을 설명해내기 위한 그 주변 모든 학문들을 다 스터디해야만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지 않나. 고생 좀 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의외로 흰머리가 빨리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 관점에서 좀 말씀을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비트코인 투자에도 관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거의 한 6천만 원까지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갔다가 지금 단기 조정이 있는 건데 저는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간 것을 거시경제적으로 설명해요. 네, 거시경제적으로는 뭐냐면 주식시장보다 이 코인 거래 시장, 코인 시장이 더 변동성이 심하고 선행성도 더 심해요. 그런 시장으로 저는 규명해요.